우선 문제 구성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구성을 보시면 어떻게 나왔나. 네, 우리 서술상의 특징 묻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서? 고전소설에서. 고전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 의미가 없잖아요. 나와봤자 뭐밖에 없어. 서술자 개입이나. 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 정보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기억에서 미음까지는 뭘 묻는 거예요? 기억에서 미음까지 보니까 공간이죠?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을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문제를 풀어 나가는 수밖에 없고 한번 좀 읽어볼게요, 얘는. 그 다음에 19번은 장소절하는 주인공, 인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번은 A와 B, 이 문제를 이렇게 좀 만드신 좀 의도, 이 부분을 선택한 의도가 있는 딱 문제였죠. 이 부분이 제문, 표문, 이런 거를 활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친구는 그래도 좀 많이 틀렸는데? 오답률 13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가시면 얘는 오답률 12위였습니다. 네, 외적 준거 문제였는데 작년 내가 6월을 떠올려 보면 외적 준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작년 6월에 외적 준거에서 답이 갈리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외적 준거 되게 열심히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외적 준거에 대한 관련성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외적 준거에 따라서 선지가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외적 준거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해지는 건데 이때는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건 내가 봐야지 판단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외적 준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가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세계관은 너무 우리 많이 봤던 세계관이죠. 작년 3월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작년 3월 올해 3월 고3 게 아니었군요. 고3 게 아니었는데 고3 아니고 고1인가 고2에서도 이런 느낌. 이 영웅소설이 아니었으니까 요번에 고3 거는. 근데 영웅소설에서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 이런 단어가 고2 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맨날 나오는 내용이야. 영웅소설에서는 이거 두 개가 같이 나오지. 그죠? 사적 복수를 하면서 공적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야. 굉장히 일반적인 그쵸?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실계, 비현실계의 존재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비현실계의 존재가 그쵸?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 활약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한다. 그쵸? 이것도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되는 내용이었고 얘는 이쪽이었다. 그러니까 외적 증거가 딱히 그렇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게 그쵸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21번에 답은 4번이었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냥 답이 나오는데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실함과 재해한 데에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양이 아니죠. 아빠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선지만 봐도 틀렸는데요. 선지만 봐도 틀렸죠. 그러니까는 얘랑 굳이 안 봐도 그냥 요 선지만 그죠? 선지에서 바로 그치 캐치가 되는 그런 질문이죠. 공적 활약이 아니죠. 아빠랑 만났는데 아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뭘 좀 의도한 걸까? 이시랑이 누구야? 이걸 의도한 걸까? 에이, 그건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좀 많이 이제 틀렸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우선 고전소설이 좀 어려운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이 아는 친구 중에서 맨날 1등급 나오는데 고전소설에서만 틀려. 그러니까 걔는 이 고전소설의 세계관이 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용어가 좀 어려운 거지. 용어가 어려운 거야, 용어가.
여기도 보면 바로바로 좀 눈치를 채주셔야 되는데 우선 장소저 문제 나왔으니까 잘 읽어 나가셔야 되겠고 우리 요즘은 전까지는 아는 내용이잖아요. 남복을 입고 이름을 바꾸고 그죠? 이제 남성 영웅으로서 살아가시잖아요. 장소저가. 그래서 남복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을 하고 여자가 됐어요. 금노의 향을 사르면서 실랑에 실랑이 누구지? 우선 실랑이 누군지를 그쵸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실랑의 영에 먼저 차린 후에 제문을 읽으니 그 글에 제문의 형식이 이래요. 유세차 이러면서 시작을 해. 제문이.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 앞에서 그쵸 이제 제문을 올리는 거야. 유세차 기축 3월 3일 뭐 이런 것이 형식이야. 제문의 형식이야. 언제 누가 누구에게 그쵸 편지 쓰는 것처럼. 이게 제문의 형식이야.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고전 수필 같은 데서 보면 나오거든요. 제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한 친구들은 그냥 편안하게 읽는 거지. 이거 오호애제라 이런 것도 이제 제문에 맨날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부시랑 이부시랑 이게 지금 직책 이름인 거야. 그쵸? 이공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좀 체크가 돼야 되는 거죠. 많이 읽어봐야지 뭐 어쩌겠어. 그 다음에 소첩, 이거 소첩 자신 낮추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0번에 3번이 이제, 그죠? A에 이제 근거가 좀 되는 거죠. A도 그 글에 소첩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첩에 붙인,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였지. 수특에 나오는 정보였잖아요. 수특에서 우리가 줄거리는 알고 갔잖아요. 얘네 둘이 아버지끼리 먼저 그쵸 이렇게 정혼을 시킨 거잖아. 그래서 우리 아빠가 대인과 사귐이 깊사오니 대인이 누구야? 이분이에요. 이부시랑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빠 이건 우리 아빠고 우리 아빠. 대인과 사귐이 깊사오더니 이거는 내가 줄거리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내신 거니까 이 정도는 읽어놔야지 얘들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고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이게 이제 이대봉이 되는 거죠. 대봉이 대인이 귀자를 두시고 부치는 나를 얻으시니 그쵸? 이거는 이제 장소저가 되겠죠. 장소저를 얻으시니 아이고 같은 날에 태어난 거야. 그 다음에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 대인과 진진지연은 혼인의 인연을 이제 둘이서 맺으신 거죠. 우리가 꿈을 꾸고 맺었는지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쵸? 이런 연유는 대체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슬프다. 양가 시운이 분리하여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간신의 모해를 입어서 외딴섬에 유배를 가시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아빠가 중도에 세상을 버리시는데 세상을 버리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대인의 억울함. 대인이 누구야? 대봉, 이공, 그쵸? 이시랑, 이상서. 억울함과 그래서 이 대인이 그러니까 이제 유배를 먼저 가시죠. 그래서 대인의 억울함과 소천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서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서 중도의 세상을 버리시게 됩니다. 모친도 돌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혼자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위의 늑혼, 그죠?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척의 고독함을 업신여겨서 혼인을 강제 늑혼하기로 하고 내가 변복 도주를 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적을 멸해요. 대공을 잃었어. 그 다음에 적자, 이게 적이죠. 나의 적. 왕위를 없이 하여서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 이시랑과 이대공을 찾아서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내가 뭐 하는 것은? 대공을 이룬 이유죠. 대공을 이룬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없어졌네. 아유 돌아가셨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뒤에 살아있지만 참통.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제문을 올리는 거지.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장소자와 관련된 내용을 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쵸 정보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19번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쵸 19번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풀리죠. 장소자에 대한 정보가 여기까지만 봐도 풀리니까 답이 이제 3번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과 이시랑의 죽음, 이시랑 안 죽었는데? 그쵸? 이시랑 아빠잖아, 아빠. 이대봉 아빠. 이대봉 아빠 안 죽었어요. 유배 가신 게 억울한 거예요. 그쵸? 그 내용이 중략 앞부분까지.
19번은 중략 앞부분까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시간 없으면은요, 우선 중략 앞부분 끊으시고, 그 나머지 거 이제 중략으로 풀 수 있는 그거 딱 풀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19번에는 3번이 이렇게 답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략 뒷부분 읽어 나가시면서 나머지 문제, 두세 문제 이제 풀어 나가시면 되겠지. 아, 여기가 그쵸.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어요. 공간의 이동, 기억부터. 근데 이것도 문제를 보면은 참, 그러니까 용궁이랑 황성에 대한 얘기를 기억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배치를 한 의도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그렇다. 만약에 이 용궁이랑 황성이 요 뒤에 있었으면 더 쉬웠겠죠. 용궁이랑 황성에 대한 정보를 풀기 위해서는 뒤에를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앞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왜? 시간 오래 걸리게 하려고. 시간 오래 걸리게 하려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용궁이 여기 나오잖아. 성의 용왕. 그러니까 서의 용왕이 계시는 곳이 용궁이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배치를 해놨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읽었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읽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황성이라는 것도 지금 어디에 나와요?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서 황성도 이 뒤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그죠? 황성으로 향하고자 하옵다가 흉노가 황성을 함몰하고 금능으로 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요때가 지금 황성과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는 부분이어서 내가 금능으로 갔죠. 그래서 내가 금능에 가갖고 얘네들을 죽인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이 황성을 함몰하고 금능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능에서 얘네를 죽인 거죠. 금능에서 죽인 거야. 금능에서 죽이고 나서 성상을 구하시고 서릉도로 내가 또 들어가서 서릉도라는 공간도 있네요. 흉노를 뵌 거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어디로 갔어? 섬에 갔네?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또 나와요. 더 나와요. 바람이 그치오니 거기서 만났어.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어서 함께 온 거죠. 어디로 온 거야? 황성에 온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황성에 온 거지. 여기서 이제 황성이 황제가 계시는 도성이겠죠. 황제가 계시는 도성. 그죠? 황성에 이제 온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용궁에 대한 내용과 황성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을 읽어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딱 제시를 해갖고 헷갈리게 일부러 지금 해놓으신 그런 출제자의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거 뒷부분에 표문에 대한 내용이 요약이 된 거야. 요 세 문장은. 용궁을 떠나서 황성에 그쵸 머물러서 흉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해서 성상께 올릴세 상소를 지어서 전후사연을 주달하는 게 지금 요 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문을 읽어야지 기억 니은이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까지는 성상이 얘네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어. 그냥 장소저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장소저의 뭐를 상표가 이르렀기에 장소저의 상표를 먼저 읽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문, 표문 이런 게 지금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장소저가 올린 것도 있잖아요, 여기. 그치? 요거는 장소저가 상한테 올린 거. 그 다음에 앞에서는 장소저가 죽은 사람한테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그쵸 B 부분은 이건 또 누가 올린 거야? 이거는 이대봉이 상한테 올린 거. 그러니까 3개의 다양한 글이 나오는 그런 이제 맥락으로 선지를 이제 지문을 구성을 하셨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장소저가 지금 올린 거를 너무 반갑게 열어보시는 거죠. 왜냐면 장소저는 잘 아시겠죠? 아까 남적을 소멸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상은 알고 계시는 거죠. 장소저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장소저가 이미 여자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너무 슬퍼. 근데 누굴 만나? 승려를 만났는데 우리 시어머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미 얘가 여자라는 게
그쵸? 이게 알려진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시어머니 만나자.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라는 걸 내가 이렇게 공표를 했으니까, 아, 이건 그 이유구나. 왜냐면, 우리 홍계월전 같은 거 여러분들이 기출된 거 보시면은, 여자인지 모르는 상태의 지문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치? 남자라는 거를 이 진맥 짓다가 알게 되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거 다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나한테 뭐예요? 이 왕이부자 국문 밝히시고 나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죽일게요. 그래서 사적 복수를 내가 같이 하겠다. 공적인 충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그런 내용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대봉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봤지만 너무 복잡한 이제 요런 공간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은.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갔어? 이거는 해도 섬에 간 거예요. 누가? 아빠랑 유배 간 거야. 그쵸? 유배 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근데 그것도 나는 너무 너그러워서 감사합니다. 임금님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아유, 너그러움을 베풀어서 저희들을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를 가게 됩니다. 안 죽여서 감사하다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신의 부자가 간 거예요. 해도로 간 거야. 신의 부자가, 그쵸? 해도로 가다가요. 유배지로 가다가 뜻밖의 뱃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아비를 결박하고 아빠를 물에 던진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생이별한 거야. 이때 생이별을 한 겁니다. 유배지 가기 전에 지금 생이별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아빠 하면서 빠진 거야. 나도. 그치? 뒤를 따라서 수중에 빠져왔는데 거의 죽었어, 내가. 근데 서해 용왕님이 나를 살려주셨네요. 아빠랑 같이? 아니요. 아빠는 나중에 만나요. 아빠 어디서 만나요? 무인절도에서 만나요. 진짜 디테일한, 그쵸?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시험 시간에는 판단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갑니다. 자, 마침 서해용왕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 아까 황성에 갔다고 했으니까 지금 중국을 벗어나요. 서역 천축국 이런 단어들 나오는 서역 천축국, 그러니까 인도 쪽이야. 중국 이쪽 서쪽. 중국 막 서쪽, 아프가니스탄 막 이런 데 간 거야, 얘가. 그래서 내가 서역 천축국의 백오남에 가서 내가 이제, 인도, 아프가니스탄 막 이런 데서 8년을 산 거야. 아, 근데 내가 8년을 살다 보니까 타쳐져. 이거 고향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아빠의 울고를 찾아야겠다. 엄마를 만나야겠다. 해갖고 어떻게 해서 온 거야? 중원이 어디야? 중국이야. 다시 중국으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서역 천축국에 있다가. 진짜 스케일이 크죠, 이 사람이. 용궁에 갔다가, 서역 천축국 갔다가 중국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아, 농서에서 이거는 이제 비현실계의 존재가 나오네. 그죠? 비현실계의 존재가 나옵니다. 영혼을 만나서 갑옷하고 툭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었고, 여기도 다 공간 아닙니까? 그죠? 농서에서 만났고, 사평에서 만났고, 화용도에서 만났고, 황성으로 향하다가 흉노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갖고 내가 금능으로 간 거야. 그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금능에서 얘네들은 이제 적군을 다 파하고, 그리고 적장을 다 베었어. 흉노가 도망하는 거 막 따라갔고 내가 어디로 가요? 서릉도에 들어가서 흉노가를 완전히 격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디까지 이제 이끌려갔어요? 무인도에 간 거예요. 무인도에 갔는데 우연의 일치로 누구를 만났어요? 드디어 아빠를 만나야 됩니다. 아빠가 물속에 빠졌는데 살아있었어요.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와서 함께 대제하오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황송해하고 너에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죄송하다 그러는 거야?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 그런 세계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른 지문이 나와도 스무스하게 고전 소설을 읽어가는데 왜 그런 거야? 얘네 대역 죄인이잖아요. 유배지 가던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유배지에 있어야 돼요. 그치? 근데 유배지에 안 오고 지들 멋대로 지금 황성에 온 거 아니야.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죄 만번 죄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까? 유배지에 가야 되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치?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관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하오나 왕이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다. 그러니까 국가에는 나쁜 놈, 나한테는 또 나쁜 놈, 사적으로도 나쁜 놈.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얘가 의심하는 거죠. 아빠랑, 이거는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아빠랑 유배지 갈 때, 뱃사람이, 우리 죄물도 없이 적소로 가는 애를 갑자기 살해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 이거는 분명히 왕위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업문하시고, 얘네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도 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이라는 단어, 죄신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20번에는 이제 3번이 되는데, 우선 바로 보시면은, 신이 보여갖고, 4번은 애들이 많이 찍었어요. 맞는 답입니다. A에서 그를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죽었구나! 라고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B에서 드러났어. 안 죽었구나! 라고 드러났어요. 왜 이런 걸 체크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 상황에서는 잘 판단이 안 됐던 거죠.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고전소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렵게 현혹시키는지 아시겠죠? 정보량으로 때리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 디테일한 정보량으로 때리는 거죠. 그리고 공간의 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배치로도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간의 이동. 기억. 자, 용궁에서 갑옷과 칼 당연히 안 얻을 거야. 아까 갑옷과 칼을 어디 농선지에 어디선가 사평인지 어디서 얻었죠. 그치? 용궁에서는 그냥 이제 용왕님의 도움을 받으신 거였고. 그 다음에 니은은 황성? 황성은 흉노가 침범한 것이자 이대복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 어디였어요? 서릉도야, 서릉도. 전혀 다른 공간이었죠. 흉노를 처단한 공간. 그러니까는 묵특남과 돌동수를 처단한 공간은 금능이고요. 그치? 흉노를 벤 공간은 서릉도고요. 자, 어쨌든 둘 다, 그쵸? 아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막. 디귿이 지금 해도라는 건데, 이것도 애들 헷갈릴 뻔 했어요. 간신의 모해를 어쨌든 유배간 공간은 맞는데 장알림 부부가 아니죠. 장알림 부부는요, 이미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이미 죽었어요. 아빠 자결을 하셨고, 어머님도 뒤따라 가셨고, 그러면 누가 간 거야? 이시랑 부자가 간 겁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지. 이런 주체들. 그래서 답은 4번. 리을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무던 공간이다. 백운안에서 이제 천축국에 계시다가 중국으로 간 거죠. 아, 타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이역만리에 계셨던 것 같고요. 이역만리까지는 아니겠구나. 근처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은 우리가 동돌수가 죽은 공간이네요. 그렇죠? 동돌수가 피에 달하는 공간이 아니고 죽은 공간. 거기서 금능에서 죽는다. 묵특남이랑 동돌수가 죽죠. 중국 사람이라서 이름이 좀 이상한 겁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 배경도 다 중국이었죠. 이 공간적 배경들이.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내셨구나. 이런 식으로 내신 거예요. 고전소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요즘 트렌드에 이제 이대봉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딱 트렌드에 맞는 작품이 나온 거지. 만약에 이때, 전혀 트렌드에 맞지 않는 수성지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데, 요새 트렌드대도, 문제 형식도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좀 크고, 지역적인 그런 정보들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죠. 좀 달라졌죠? 그때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구성이 달라졌다. 얘는 지금 고전 수필이랑 엮었네요. 고전 시가랑 고전 수필. 그래서 이제 고전 수필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시랑 엮이긴 하는데, 현대시랑 엮일 때도 있고, 고전이랑 엮일 때도 있고, 그게 시험장에서 보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데 의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오답률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네, 다 잘 풀었어요. 여기는. 우선 우리가 오답률이 없었던 이유를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는 나와도 개똥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개똥이가 안 나왔네요. 이게 3명이잖아요. 3명의 이제 건달들이 나오는 건데, 개똥이, 꽁생원,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잖아.
그죠? 그 세 명이 나왔는데, 우리 수특에는 꽁생원이랑 그 한 명은 있었는데, 개똥이는 없었거든요? 개똥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친구야. 그래서 나는 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자비를 베푸셔갖고, 니들이, 수특이 중요하단다, 얘들아. 라는 걸 계속 좀 어필하는 느낌이잖아. 않나요? 그치? 수특을 좀 보고 오렴. 응? 수특에서 이렇게 다 주지 않니? 그럼에도 너는 왜 안 보는 거야? 라는 좀 느낌을 계속 주면서, 개똥이 얘기 안 나오고, 그냥 연계 그대로, 그죠? 그냥 수특에 그대로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쉬었다. 그죠? 요게 만약에 처음 보는 질문이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누구나 좀 예측을 하고 가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쉬웠다. 그러면은 나에서라도 우리가 좀 난이도를 올릴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길이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긴다고 볼 수는 있지만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유효한 내용들 아니야? 선비들아, 선비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해? 공명에는 분수가 있고 학문으로 이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부기는 운명에 달려있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교훈적인 내용이네. 국어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주신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주제. 보통 고전 수필이 어려웠을 때는 일반적인 주제를 이렇게 뒤엎어버려서 어려워지는 건데, 얘는 굉장히 이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여라.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형식도 굉장히 일반적이죠. 형식도 일반적이고 주제도 일반적이었던, 그치?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모두 쉬웠다.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서 다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형식이란 거는 내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전 수필의 일반적인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뭘 본 거잖아요. 물론 이 앞에서는 누군가의 말을 인용을 한 거고 내가 이제 내 글을 쓰는데 누군가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는 좀 특이했어. 보통은 내가 무슨 경험을 했는데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그죠? 근데 인용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죠? 나의 경험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이게 비단 여기에 국한되는 건 아니란다. 경험의 확장.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고전 수필의 구성이죠. 경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 유추의 방식이죠. 유추. 그치? 그래서 얘를 여기도 똑같아. 유출하셔갖고 확장을 하는 거. 우리 참화설 이런 데서 가장 유명한 고전 수필에서 자주 나오는 형식이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세부적인 거를 물었을 때는 조금은 꼼꼼하게 봐야 되겠지만 큰 틀 안에서는 괜찮았다. 어렵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들만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어렵게 내진 않으셨구나. 그쵸? 여기서는 이제 난이도가 낮았구나. 이번에는. 근데 수능에서는 여기서 난이도 내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랬구나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와 나에 대한 이제 읽을 게 없어요. 너무 이제 내용이 쉬웠기 때문에 문제와 관련된 것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만 봐도 대충 문제가 풀리는. 왜냐면 가만 봐도 이제 몇 개가 제껴지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가는 열거의 방식. 바로 이 열거의 방식 나온대요. 그치? 그 다음에 가만 보시면 가가 인물에 대한 태도 변화 드러나는 작품 아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가가 계절적 배경을 활용해서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가가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가만 봐도 사실 이제 2, 4, 5가 제껴지죠. 1번 아니면 3번이겠구나 라는 걸로 이제 나 부분까지 읽어내시면 바로 이제 답이 1번으로 쉽게 체크가 됩니다. 대조의 방식을 활용해갖고 게으른 농부, 구질한 농부 너무 편안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난이도 굉장히 낮았다. 그 다음에 23번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것도 난이도가 너무 낮았어요.
너무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 처자식. 처자식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이거는 그냥 안 읽어봐도 아는 내용인데.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를 아예 내지 않으셨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수특에 나온 지문은, 문제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작년 수능도, 그러니까 연계 지문은 어렵지가 않아. 비연계가 어려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해야 수특을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나는 생각을 하는데, 수특은 그냥 살짝 배경지식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버리면,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 이런 느낌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1분 1초가 너무나 중요한, 그쵸? 국어 시험에서. 당연히 수특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얘는 이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헷갈리는 지문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 그래서 A에서 C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갖고, 우리가 A가 꽁생원이었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문제가 쉽고 어려운 거를 떠나갖고, 꽁생원, 게으른 농부, 선비들 다 부정적 인물들이죠? 그죠? 그래서 부정적 인물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셨구나. 우리 출제자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셨구나. 오케이. 자,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우선 도박과 우주에 빠져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요거는 맞는데 B는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요거는 좀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틀렸으면 1번을 체크했을 가능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나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부분 보시면은요. 공간은 우선 파산의 들판이고요. 그 밭이 이제 반반이 잘 돼 있어요. 반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농부가 뻣뻣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고 어떤 놈은 막 자고 있어. 그래서 마을 노인한테 물어봤더니 황폐하고 성긴 곡식을 그쵸 만든 애들은 목을 뻣뻣이 세운 애들이야. 그치? 그래서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서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잘 가꾸어져서 빽빽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듦을 다해서 살린 것이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게으른 농부들이 대체로 술 취해갖고 막 뻗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부지런한 농부들이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쵸?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노동주 하시고 목이 메어 잠드셨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헷갈리라고 일부러 내신 거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B가 우리가 게으른 농부인데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으신 분은 오히려 부지런한 농부였어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라고 낸 지문이었겠구나. 선지였겠구나 라는 거 출제자의 마음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적절한 게 아니었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괜찮았어요. 나머지 것들은 좀 확실히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B가 맞는 답이었죠? B는 이거 맞잖아요. 확실하게 맞다고 볼 수 있겠고 C 요것도 근데 딱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매력적인 오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틀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C라는 친구들이 이렇게 딱 얘기를 너무나 그쵸?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학문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3명의 인물들이 나왔는데 모두 좀 부정형의 인물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셨구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5번도 너무 쉬웠습니다. 나 자체가 또 너무 쉬웠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한 건 아니고 글쓴이가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선비들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던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26번. 26번은 우리가 아마 읽어보기 전에 가와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때, 그치? 우리가 먼저 읽어봤을 것 같은데요. 요것도 내가 좀 어휘가 좀 약하다고 한다면 요런 단어들 경계라던가 권면이라던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딱딱 정리를 이렇게 한자어로 하고 계시는 거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요런 단어들을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계한다. 주의해라. 이런 느낌이야. 그죠? 주의하고 그래서 단속해라. 주의하고 단속해라. 그래서 이런 의미. 권면한다. 권한다라는 거예요. 권하고 격려한다.
이런 단어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식의 개념 한자어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어쨌든 주긴 줬어. 그 다음에 뭐 요행 요런 단어들도 애들이 요행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요행은 뭐야? 행운이야, 행운. 뭐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뜻밖의 행운을 바라는 태도를 알 수 있고, 맞죠? 근데 이것도 순간적으로 요행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든 단어를 국어사전을 볼 수는 없지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정확하게, 그죠? 한자어들은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뜻밖의 행운 이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잘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렵지 않은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나는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한다. 큰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학문이잖아요. 학문을 해서 지금 명성을 쌓는 거잖아요. 이거는 게으른 농부와 관련이 없어요. 게으른 농부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었어요.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근거들이 나옵니다. 응? 이 수고로움은,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고생하는 데 비할 바는 아니지만, 농부들은 그 이로움이 적은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학문은 이로움이 큰 일이야. 그래서 큰 일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부라는 군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어렵게 선지를 꼬아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고전 수필이 이렇게 나왔구나. 보십시다. 자, 그리고 27에서 30번. 요것도 수특 연계가 되어 있었어요. 작년 6월도 네 작품 연계가 됐거든요. 수특에서. 그 다음에 작년 9월은 3작품이 연계가 됐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4작품이나 연계가 돼서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들은 당연히 있었죠. 네,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27번에서 30번에 있는 아버지의 땅도 연계가 되었던 작품이었는데 지문은 다르죠. 지문은 다르네요. 지문은 우리가 봤던 지문은 딱 그 수습을 하는 딱 그죠. 그 지문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줄거리를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지만 좀 유익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시죠. 그래서 요거 줄거리 그래도 막판에 여러분들이 봤던 지문이었으니까 줄거리는 알고 넘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들이 나왔고 문제를 좀 구성을 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문제 구성한 거를 보면 기억에서 미음의 서술 방식에 대한 역시 서술 방식 문제가 뭐 이슈죠. 그러니까 현대 소설은 그냥 서술 방식이 어렵다. 그쵸? 현대 소설에서는 서술 방식 문제가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4년 수능 굉장히 수준 높은 서술 방식 문제가 나왔어요. 기억나요? 갑득이 나온 거. 갑득이 어미 나온. 갑순이 어미죠. 갑득이 어미인지. 갑순이 할머니, 갑득이 어미죠. 예. 그 서술이 뭐예요? 겹친다. 그러니까는 초점 하자가 여러 명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서술자의 서술인지 인물의 서술인지 겹친다. 굉장히 고급진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많이 안 틀렸어요. 많이 안 틀린 이유는 좀 적당히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이론이거든요. 초점 하자와 서술자가 겹친다라는 내용인데 서술에 그쵸 그게 겹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론은 좀 어려웠는데 선지가 되게 모호했거든요. 선지가 되게 길었잖아요. 선지가 한 4줄이었어. 선지가 한 5줄 정도 됐었는데 근데 좀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봤을 때 확실하게 틀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확실하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답을 체크하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왜 틀렸는지는 해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질문.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그거는 살펴볼 텐데 요게 확실하게 틀려서 답은 맞아.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전반적인 해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내가 몇 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EBS 거 찾아봤고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그게 좀 모호한 지점이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맞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이제 해설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해설을 한 거지. 그래서
내용이 워낙 어려우니까 적당히 내셨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근데 서술방시에서는 나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막 그렇게 그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해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슈는 안 됐어요. 이슈는 안 됐어. 그냥 그 지문만 이슈가 됐지. 골목길이란 지문만 이슈가 됐지. 근데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였습니다. 34번으로 기억을 하는데 33번인가? 아무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되게 유의미한 문제였고, 이것도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나의 지각 내용은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 겹쳐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작년 수능에 그대로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거네. 그죠? 그래서 얘가 다 보세요, 그러면. 뭐 이게 겹쳐있다라는 게 도대체 뭐야? 나가 지금 서술자잖아요. 그쵸? 근데 서술자 자체가 지금 인물이야, 그냥. 서술자 자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사실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와 함께 나누어지고만 느낌이었고, 그래서 얘는 서술자가 나로서 서술하는 상황인데 나의 지각 내용이네요. 그치? 나가 느꼈잖아요. 그 때문에 나는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지각을 한 부분이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그럴듯한 문장으로 낸 거지. 사실 당연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요게 지금 이번에 틀렸잖아요.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것도 서술자와 인물이 겹치죠. 그죠? 나라는 인물의 행위가 제시가 되어 있고, 인물의 이건 행위죠. 그죠? 아까는 뭐 지각한 내용이었다면,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거는 행위야. 인물의 행위. 그거를 나가 서술을 하고 있고,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이거는 이제 서술자의 서술입니다. 서술자의 서술이고, 뭐 나의 지각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사위는, 요 주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요거 이제 서술자의 서술이죠? 그렇죠? 요 잿빛의 풍경이었다. 요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서술자의 서술 그 이상을 좀, 그쵸? 유출하기는 좀 어렵죠? 서술자의 그냥 일반적인 서술이고, 피인 현기증이 일었다. 이거는 인물. 그쵸? 인물이 느낀 감정이네요. 그쵸? 인물이 느낀, 현기증은 감정은 아니고, 현기증은 그냥 물리적 현상인가요? 그쵸? 내 내부에서, 내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감정보다는, 그쵸? 인물이 어쨌든 지각한 겁니다. 현기증이 일었다. 그럼 요것도 지금 뭐예요? 인물이 지각한 내용과, 인물의 행위와 서술자가 지금 다 겹쳐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지금 서술의 주체가 나라고 되어 있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뿐이에요.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은요. 서술의 주체와 지각의 주체가 구분이 안 돼요.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만 그것도 구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 그냥 나라는 것이 드러나 있다라는 정도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겹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제 초점하다가 겹쳐 있는 그런 부분이랑 이제 같이 해서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그쵸 지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미음만 한번 볼까요? 미음에서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 현기증이 일었다. 이거 좀 비슷한 문장인데, 그래서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 여기서는 사실 모호하진 않아. 나니까. 니은에서는 모호성이 없는데 여기서는 더 모호하죠. 아빠인지 난지. 그치? 그래서 그 사내가 총성이 울렸고, 이거는 나의 환상을 보는 부분이죠.
불현듯 시야가 부렵게 흐려왔다. 이거는 이 주체가 아빠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었던 피잉 현기증이 이렇다랑 좀 다른 형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하는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디귿.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을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 사내가, 그죠? 그래서 얘는 그것은 아버지죠. 그래서 지각하는 대상, 그것은 그 사내였다.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각 대상. 그 다음에 지각의 주체. 이것도 다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용어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그냥 겹쳐있다라는 말은 2024년 수능부터 나왔던 말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각의 주체, 지각의 대상. 그치? 요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금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근데 웬만한 소설들은 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모성을 일부러 주는 식으로 지각의 주체와 지각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게 아빠인지 난지 이런 것들 일부러 모성을 주기 위해서 미음이라는 문장을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작가가 이 문장을 쓴 의도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 문제들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내고 있다. 현대 소설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의도를 보시고 이런 용어들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얘도 그래도 그래서 많이 틀렸구나. 좀 낯설어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것도 오답률이 11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이제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얘가,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그냥 딱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만드신 사람은 이런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 위기감, 긴장감, 절정, 뭔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단어긴 해요. 그쵸?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은 이제 발단 부분에서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위기감이 종착된다. 이거는 좀 뒷부분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긴장감이 형성된다. 이거는 발단 전개부터 이제,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절정. 치닫는다. 이제 절정. 그러니까 요런 용어들을 이제 서술을 하실 때 그런 건 어떻게 염두를 하시느냐. 소설의 좀 구성 방식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셔서 내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선은 봤는데요. 뭐 그런 걸 몰라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요거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A랑 이제 B 부분의 서사적 기능, A가 그녀의 한마디, 엄마의 한마디였고요. 그 다음에 B가 녀석들의 낄낄거리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친구들이 많이 틀리진 않았어요. 어머니의 한마디가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면, 아버지의 죄를 이제 순순히 시인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것이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얘는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일으키는 좀 시발점과 관련된 내용이지. 그러니까 얘가 A 부분이 얘는 맞거든요.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 얘가 답은 3번인데 얘는 맞아. 왜냐면 요게 중략 앞이랑 뒤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요 앞부분은 발단 부분.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야기의 역할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니. 아버지가 이제 좌익 활동을 하시면서 지리산으로 이제 가버리신 분이잖아요. 이 집안을 다 내팽개치고 그 이념의 몰두가 되신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일으키는 역할을 했지.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발단 전개 요런 느낌의 앞부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형성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그래서 소재가 가지는 역할이 이 문제를 낸 의도는 소재가 가지는 역할이 발단 구성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걸 나름 염두를 하신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맞는 게 3번밖에 없는 것 같아.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발단, 전개, 위기절정, 구성 단계상과 관련된 이제 문제라면 B의 선지는 이 긴장감과 긴장감이라는 걸 맞춰주는 선지예요. 그래서 얘는 긴장감을 형성하는 거고 얘는 긴장감을 완화하는 거고 그래서 요것과 대응을 시키는 선지로 얘는 만들어진 거지. 문제를 만드는. 그래서 얘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낄낄낄낄 거리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 국군, 그죠? 군인들의 그런 태도 속에서는 이제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 B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제를 좀 가늠하게 하지 않나요? 아니 그거지. 그쵸? 얘네들이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니즘적인 측면을 이 작품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과 관련을 지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는 단서가 되기도 해. 근데 크게 그것과 완벽한 관련성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이야기를 막 연결을 지어보자면 그렇긴 한데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아요. 어거지로 그쵸? 사슬과 사슬을 이끌어 나가서 이 답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선제를 내진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B가 완벽하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주제를 가늠하게 하지. 이런 식의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선지는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의 그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가 너무 희박한 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이것도 혹시 EBS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나 봤더니 B를 맞다고 봤어요. 이거를. 주제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라고 봤어요. 단서가 될 순 있지. 근데 그 정도가 미미하죠. 얘가 가지는 중요성이 이 한마디가 이 작품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걸 가지고 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오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문학에서 좀 많이 틀리는 친구들 보면은 이런 선지를 고르더라고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너무 많이 생각해야 돼. 너무 몇 단계를 좀 거쳐서 생각을 가야 돼. 그런 건 답으로 안 내요. 딱 떨어져야 돼요.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문학도 답이 딱 떨어지는 답을 내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곤란해져요. 문제 내신 분들이 곤란해져요. 이의 제기해지면 곤란해져요. 요새 내신도 한 문제가 만약에 오류가 났으면 그거 다시 시험 봐야 되죠.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모두 정답, 복수 정답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땡이었어. 근데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바뀌었나 봐. 조례가 바뀌었나 봐. 그래갖고 요새는 한 문제만 틀려도 다 재시험이야. 그랬어? 작년 학교 다닐 때? 모두 정답했어? 그치, 그 문제만. 그 한 문제만 딱. 쉬는 시간에 애들 모아갖고,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애들 시험을 보잖아요. 한 문제씩 다, 그 전과목에서 한 문제씩 이게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그냥 모두 정답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막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 있잖아. 그래갖고 다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너무 꽈갖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답을 못 내요. 얼마나 리스크가 큰데요. 내가 출제위원인데 이의제기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픈데요. 소송 들어가고 이래봐.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고 했지만 이게 답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딱 들어맞는 거 찾으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출제위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8번에는 답이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9번에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당한 거. 이것도 많이 틀렸네? 이것도 오답률 10이었네요. 자, 가가
가가 날짐승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었구나. 날짐승이랑 쑥부쟁이 엉겅퀴였습니다. 가, 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4번, 5번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자, 3번, 4번, 5번만 볼까요? 답은 우선 4번이었는데 3번이랑 5번은 친구들이 많이 체크를 했던 문제였습니다.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 자, 4번부터 보시면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이 날짐승은 아버지잖아요. 나가 지금 이거 아니구나. 쑥부쟁이구나. 미안해요. 그래서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거는 쑥부쟁이 엉겅퀴가 그러니까 요것도 모호한 상황이야. 모호한 걸 문제를 내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쓰러져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버려진 데서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무덤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미지예요. 쑥부쟁이와 엉겅퀴라는 것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지? 좀 모호한데 전체적으로 모호하게 가시면 돼요. 아버지의 죽음. 근데 어떻게 죽었어? 무덤도 묘비도 없이 그냥 들판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쑥부쟁이와 엉겅퀴라는 이미지로 제시를 한 거지. 근데 그게 좀 모호하잖아. 쑥부쟁이와 엉겅퀴의 상징성이 뭐지? 날짐승은 좀 명확하잖아. 날짐승 아빠네. 아빠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야. 나는 어머니의 믿음을 드러낸다. 어머니의 소망을 드러낸다. 그래서 날짐승의 상징성 아버지 딱 드러나는데 쑥부쟁이와 엉겅퀴는 좀 모호해. 모호하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의 좀 명확성을 찾아가시자면 무덤도 묘비도 없이 이렇게 좀 들판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계신 거구나.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4번의 답이 이제 맞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 나의 투영된 영혼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다. 그죠? 아버지 돌아오시지 않는 거니까.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가와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한. 아니죠. 가가 희망적인 성격이 강한데? 그죠? 그래서 요거 왜 틀렸죠?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이거는 뭐 맞죠? 이제 추상성이 있는 문장이니까 상징성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적 의미. 관념적 의미. 나는 그렇다 쳐도 가는 좀 애매하다. 왜냐면 가는 아버지잖아, 아버지. 날짐승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가가 관념적 의미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뒤에 거 완전히 아니고.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다는 그냥 전혀 그냥, 생뚱맞은 답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안 틀려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29번에는 4번이고요. 30번은 넘으셨어요. 30번은, 이것도 역시나, 보기가 딱히 선지를 우리가 채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작년 육모 때는 2개의 선지가 보기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지문이 있고, 그죠?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가 있어, 답이 있어. 그랬을 때 작년에는 얘를 통해서 이게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보기 너무 중요해! 막 이렇게 봤는데, 근데 사실 9월이나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지문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기의 중요성이 그때그때 다르구나. 그거는 뭐 출제자 마음이니까. 그래도 읽어는 보고 관련성을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너무나 이것도 우리 앞에서 이대봉전이랑 똑같아. 그냥 선지 자체에서 이 작품의 제대로만 살짝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나의 기억을 재응고시키기 위한 이들의 노력.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지금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머니와의 일화를 회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제 진짜의 경험을 토대로 해갖고, 스스로가 아버지와의 화해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성장 이야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가 기억을 재응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소설이니까, 이거는 소설의 그냥 전반적인 내용만 알아도, 답이 3번인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 6월에도 이렇게 아는 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9월이나 수능에는 모르는 작품이 나왔고, 심지어 이제 수능에는
응? 그죠? 너무 생소한 작품이 나왔고, 네, 생소한 작품은 우리가 대응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소한 작품에서도 이런 서술상의 방식, 그치?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고급지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보시면 되게 고급지게 출제가 되는 거야.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서술 방식의 이론을 도입을 해갖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은 막 파고 그런 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뭐 나중에 좋은 자료를 찾으면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 일은 있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들에 좀 익숙해지시고 작품이랑 관련을 이렇게 지으면서 봐야 되는 거니까. 작년에도 뭐 박태원 나왔지만, 그치? 박태원의 모르는 작품 나왔지만, 박태원은 유명한 사람이었을 테니까,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이 아는 작가일 거다. 사실 장담 못해요. 내가 아는 작가일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폭이 다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의 폭이 좀 다르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기철의 천사는 이것도 역시 수특에 실려있는 지문이었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수특에 이제 실려있었습니다. 수특 연기가 되어 있었고 아주 생소한 작품. 김현승의 사실과 가치 고독 이후라는 작품입니다. 김현승이라는 작가는 애들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내신 준비를 빡세게 하고 작품을 좀 많이 안다 하는 친구들은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은 알 거야. 알아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요새 잘 안 나와갖고. 근데 교과서에 실려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교과서들이 몇 개 있어서 얘는 그래도 김현승이라는 분이 이제 눈물이라는 작품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너네들도 본 적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들이 죽고 나서 쓴 시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나서 쓴 시 제일 유명한 게 정지용의 유리창이잖아요. 그래서 정지용의 유리창이 메인으로 나올 때 김현승의 눈물이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그래도 좀 익숙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그거를 종교적으로 승화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야? 눈물이야. 그러니까는 이 김현승 씨에게 있어서 눈물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이따가 알게 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거야. 그러니까 신께서 나한테 이 눈물을 주신 것은 슬프니까 아들 죽었으니까 눈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눈물을 주신 것은 나에게 이걸 가장 나중의 것 이런 식의 시어로 나오거든요. 가장 나중의 것을 나한테 주신 거야. 신께서. 그럼 이거 뭐야? 신의 은총이잖아요. 신의 은총이다. 신의 섭리. 그러면은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고 이제 아들이 죽은 슬픔을 그렇게 삭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이런 종교적 승화로 이게 또 언제 나오겠어? 메인이 제막매가일 때 이 작품이 나오는 거야. 제막매가가 메인이 나오는 데가 많으니까 그건 중학교 때도 나오잖아. 제막매가가 뭐야? 누이가 죽었어. 종교적 승화를 해. 아하, 미타찰에서 만나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도 김현숙의 눈물 나와. 그래서 어디선가 많이 봤던 작품이야. 그분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승화를 했던 작품인데 내가 이거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는 문제 풀 때 상관없는데 아니 이분이 무슨 일이 계셨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34번을 먼저 보고 갔겠죠? 그래야지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고 가니까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가는 자연이 또 그죠? 중요한 대상이고 그 다음에 나는 절대자가 중요한 대상이겠구나. 유추할 수가 있고 대충 예측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얘네들 되게 중요해요. 안식도 주고 규정한 중요한 증거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예측했던 대로야.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서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맞아. 나 알고 있는 작품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절대자와 관련이 되겠구나.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의 관계를 회의하고 나는 내가 경험한 대로 존재를 인식할 거라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딱 이거 보고 뭔 작품이지? 봤더니 김현승 씨 작품이야. 그래서 개인적인 그냥 궁금함에서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작품인지를 한번 봤어. 근데 김현승의 눈물이 1957년에 나온 작품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나중에 다 쌓이니까 그 다음에 이 작품이 1970년대에 나온 작품이네요. 이게 고독 이후에 나온 작품이에요.
이 동안 내가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어. 왜냐면 종교적으로 승화를 시켰잖아. 아들이 죽고 나서 그래 내가 이게 기독교적인 색채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제 나중 눈물 이런 걸로 그치? 승화를 해야지 했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 이분이. 극복이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보고 막 하면서 절대자의 관계를 회의를 하시고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믿는 것만 보겠다. 내가 보이는 것만 보겠다. 라는 식의 작품을 쓰신 거네. 라는 식으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유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뭐 김현승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 절대자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절대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일종의 스키마가 돼서 배경지식이 돼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가볍게 들어두시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또 그걸 아시면은 이 작품은 쉽게 읽혀요. 절대자 회의한 내용이야. 왜냐면 여기서 다 줬잖아. 이 사람 원래 절대자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다야. 이렇게 읽으면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 가를 먼저 읽어봤겠죠. 가와 관련해갖고 문제를 이제 31번도 애들 조금 틀렸네요. 그 다음에 그느드가 또 가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보면은 A, B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A, B는 저기 AR, B는 둘 다 나오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가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31번이랑 어쨌든 33번을 먼저 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와 관련된 거 이제 보시면 매력적인 오답을 그래도 이제 좀 체크를 해보자면 3번에 애들 좀 많이 체크를 했네요. 그래서 가는 인격화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가라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보시자면 어디서 이게 인격화된 게 지금 나오는 거야? 우선 맨살 비비는 돌들 여기 그쵸? 그래서 맨살 비비는 돌들을 통해서 내가 자연하고 동화된 거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그래서 31번에 1번은 맞고 나는 우선 확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맞나요?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가는 자연물의 화자와 정사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맞네요. 가와 관련된 건 지금 다 맞네요. 자, 그래서 이게 답이 이제 우선 3번 되죠. 나는 그게 없으니까. 나 때문에 틀려서. 근데 이제 3번을 체크한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요. 명확해요, 사실.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공간을 이동하고 있잖아요. 포착된 사물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네, 요거 보시면은 공간의 이동이 지금 어디서 이제 드러나는 거야? 뭐 남방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산에 지금 왔어요. 온 지 좀 됐어. 며칠째 왔어. 그래서 조금 적응이 됐어. 그쵸? 살짝 적응됐어요.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이는 거죠. 옛날엔 좀 흐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인이 된 거야. 그냥 자연인이 됐어. 속세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상술의 열매를 주우면서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둔 편지 구절과 버린 주소. 아직 근데 미련은 있어. 인가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속세와 관련된 거 볼게요. 쓰다둔 편지, 칫솔 뭐 이런 거 속세랑 좀 관련된 거니까. 그치? 자, 어쨌든 살짝 적응을 했어요. 남쪽으로 가다가 길을 놓쳐. 왜?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됐어요. 며칠 안 돼갖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여기가 지금 공간이 그러니까 여울이 있는 공간에 온 거죠. 그죠? 남쪽으로 가다가 여울물이 있는 공간, 여울물 쪽으로 왔어. 산 아래쪽에 또 왔어. 떼까치들이 올려와서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로 순결해진다. 누가? 떼까치들이 잠잠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이 화자가. 길을 갑니다. 계속 가요.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건 좀 미련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죠. 자주 뒤를 돌아본다. 뒤쪽은. 그렇죠? 미련.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나의 관습들. 좀 미련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나서 서쪽 마을을 바라봅니다. 이것도 마을. 그쵸? 서쪽 마을을 바라봐. 이 마을 쪽은 또 인가잖아. 미련과 관련되죠. 나무들의 잔순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여기. 그러니까 잔순결처럼 가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야.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그러니까는 속세죠. 이 속세의 이미지는 좀 가난함의 이미지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좀 고민이었던 거죠. 이게 이 사람의 경험이 여기에 반영이 됐겠죠. 이게 정말 너무 잔순결 같다. 곧 끊어질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마을을 보이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서 이 사람이 돌이랑 함께 있는 공간, 그죠? 이거 자연물이네요. 함께 누워서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 아, 여기서도 이것도 의인화 되어 있네. 맨살 비비는 돌들이고 얘네들은 알아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 세상을 알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함께 잠들고 싶어. 화자는요, 반대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화자는 이 세상을 알아본 거야. 이 세상이랑 알아누웠어. 근데 나 그 세상을 버렸어. 왜? 너무 힘드니까 알아누웠다가 그래서 여기 와서는 좀 알아눕지 않은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내면적 상처가 있는 화자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청산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런 작품이었는데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작품으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간마다 포착된 사물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는 그치? 이 어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면서 인가를 데려다보고 좀 미련에 대한 얘기를 그쵸?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자연과 관련된 거야. 자연을 보면서 자연물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가다가는 또 미련, 그 다음에 또 여기선 돌들과 함께 누워서는 내가 뭐 하고 싶다라고 줬어요. 여기서 뭐라고 줬어? 동화되어가는 과정이래잖아요. 동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서 다 줬잖아. 그러니까 동화되고 싶은, 그쵸? 동화의 소망이 드러나는 거죠. 동화의 소망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공간의 이동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공간을 이동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막 고전 소설처럼 해도 어디 이렇게 공간의 이동이 명확하진 않겠지, 시니까. 근데 그거를 화자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공간의 이동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였어. 근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명확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은 친구들이 이걸 체크를 했습니다. 사물마다 화자의 태도가 조금씩 다른 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시를 그러면 먼저 볼까요? 우리가 이것도 다 줬어. 절대 다 싫어. 그치? 그리고 나는 내가 본 대로 갈 거야. 예. 그거 가지고 보면 됩니다. 뭐 하지 마시니까.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을로 마신다. 뭐 시적 허용입니다. 호을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죠. 호을로.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사실하니까 앞에서 봤던 거 생각난다. 그쵸? 앞에 인문지문. 사실과 감정. 사실과 관련된 게 왜 이렇게 많으네요. 이거 감정으로 보이고 막 이러는데요. 좋아하는 차. 자, 어쨌든 그거는 몰라도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얘는 뭐 우선 이런 상황들이 내가 좋아하는 차를 홀로 마시는 상황은 그냥 사실일 뿐, 이거 무슨 의미인지 너무 모호하지만, 모호하죠? 시험 때 몰라도 돼요. 시험 때 몰라도 풀려요. 우선 모른 채로 가볼게요. 사실일 뿐,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그러니까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야. 이거 자체는 그냥 그대로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차와 짙은 향기가 아니라는 건 뭐지? 몰라도 돼요. 설명은 내가 해줄 건데 시험 볼 때는 몰라도 돼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누구의 시킴을 받아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누구는 누구겠어? 우리가 읽었잖아요. 출대자죠. 그지? 앞에서 다 줬으니까.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다 절대자가
우리의 운명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자연물도 다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자에 대한 회의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준 정도로만 읽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를 마시는 것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냥 사실이고 관습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죠. 사실이고 관습이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담담한 사실이었고 고즈넉한 관습이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니 무슨 차일까?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스로 절대자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자와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절대자와 무관하게 스스로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즐겁고 좋은 거야. 그냥 그게 사실이고 그냥 관습이야. 경험적인 거야. 경험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 선지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너무 모호하지만 여기서 준 대로만 읽어 나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이라는 것은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 관계를 그쵸? 이 절대자는 회의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것들도 경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사실과 관습. 관습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적으로 쌓이면 관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경험일 때는 그냥 사실이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고즈넉한 그냥 담담한 그러니까 이 차의 짙은 향기는 나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짙은이라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짙은이라는 걸로 이것도 몰라도 돼요. 문제 풀 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본다면 이 짙은이라는 건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누가 향수를 뿌렸어. 향수 냄새 너무 좋다. 근데 누군가에게 미쳐버리는 거야.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죠? 근데 누군가한테는 너무 적당하게 뿌린 향수인 거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주관적인 거죠. 향기의 짙음, 향기의 옅음,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런 것들은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않고 그냥 담담한, 객관적인, 경험적으로 가능한 다 같은 맥락이죠.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험적으로 가능한, 담담한, 고즈넉한 다 같은 맥락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을 몰라도 문제는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물은 물이고 소금은 소금 물이고 그쵸?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와 관계없이 나에게도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내가 그쵸? 사실 뭐 이것도 조금 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의 수명도 사실 이 절대자에 의해서 사실 그게 정해진 거잖아요. 상관없이 그죠? 그것은 나는 그냥 나일 뿐. 그냥 내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이 자체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제는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내가 절대자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이었지만 지금은 내 경험만을 믿는 삶이 됐다라는 내용이겠고 그래서 계속 나오죠.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주관적인 것과 관계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해놨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이 문장이 똑같은 문장인데요. 이건 똑같고 에 대한 똑같고 그렇죠? 그럼 뭐가 내가 아는 나가 모든 것이야. 이렇게 돼요. 내가 아는 나 그냥 이제 되는 경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준 거를 확인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는 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것 같아. 이 4개가 나오잖아요. 문화에서 4개 나오잖아요. 시가 난 제일 쉬운 것 같아. 문제를 풀 때. 왜냐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뭐 주관적이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절대자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내 나름의 재구성을 썼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제 풀 때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제 풀 때는요, 그냥 여기서 준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준 거를 가지고 해석을 맞춰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준 거를 줬으니까, 주제를 줬으니까 그 주제에 그냥 맞춰나가는 건데, 난 시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시는 어쨌든 정보량이 적잖아요. 우리가 국어 문제가 어려운 건 이 정보량으로 자꾸 때려버리니까는 머리가 아파지는 건데, 아까 고전소가 소설 같은 거요. 나는 고전소설 읽고 나면은 두통이 와요. 너무 디테일해서 두통이 와요. 근데 이거는 결론을 딱 주고 그 결론에 껴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난 현대시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 현대시에서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오답률이 높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 오답률이 높았네. 근데 나는 이거 왜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고전소설이 제일 싫다. 그러니까 재밌는데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자, 그래서 34번이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같긴 해요. 오이였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좀 배치가 앞에 있었으면 좀 덜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있으니까 많이 틀린 거예요.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게 제일 앞으로 뺐잖아요? 이 오답률 오이 달라졌을걸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많이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거지. 자, 뭐 선지가 길잖아, 거기다가 애들이. 아이씨, 나 처음 보는 건데 선지가 길고 어쨌든 답은 가와 나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였으니까 가, 나 둘 다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았던 건데요. 매력적인 오답은 뭐 4번이었는데요. 3, 4번만 보겠습니다. 가의 발을 푼이 잘 보인다. 아, 그렇죠. 아, 이제는 나는 좀 이제 자연인으로서 살아갈 만하네 느낌이고, 그 다음에 나의 앞으로 남은 10년 더 살든지 죽든지 간에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 말 자체가 그냥 이 작품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이 작품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럼 뭐야? 뭐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현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절대자의 통제에 벗어나서 현실적인 삶을 살겠다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 현실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제 좀 뭔가 내가 이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절대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나는 절대자에 의해서 세계관이 구성된 것을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절대자에 의해서 나의 삶과 나의 운명이 다 규정되는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세계관을 살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중세적 세계관.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중세적 세계관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치? 이거는 맞는데, 그치? 절대자에 대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맥락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 맥락은 사실 딱히 이 문장만 가지고 뭘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나에게는 나일 뿐이다. 그런 이제 뭔가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어찌됐던 간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 사실 요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런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얘는 자유롭게 살 거야. 이건 아닙니다. 본대로 믿을 거야. 그죠? 사실에 입각해서 살 거야. 그런 얘기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 매력적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세모를 치고 넘어가 볼까? 그리고 이제 4번으로 애들이 넘어가는 거지. 그쵸? 세모를 치고 4번으로 가. 가의 열매가 때까지 들에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런 단어들,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그치? 어떤 심리인지도 안 나와 있어, 심지어. 굉장히 러프하게 줬어. 어떤 심리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작품 자체의 그 서술 방식 자체가 그냥 사물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게 이 작품의 서술 구조잖아요. 그쵸? 시상 전개 방식이잖아요. 이게 시상 전개 방식이잖아. 사물마다의 화자를 태도를 드러내는 게 시상 전개 방식이잖아. 그냥 시상 전개 방식 그대로인데 사물마다 심리가 수사되어 있다. 어떤 심리인지도 안 줬어. 자, 그리고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이 누구는 누구다? 절대자라는 거죠. 절대자에 대한 관계에 회의가 드러난다. 이거는 예전 같았으면, 그쵸? 과거였으면 절대자에 의한 거죠. 이 시를 좀 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싶으면 한용운의 요새 진짜 인출이 잘한대. 미쳐버리겠어요. 한용운의 시가 있어. 한용운의 절대자.
이것은 누구의 향기인가요? 이것은 누구의 뭐인가요? 이게 있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여기 없지. 여기 없죠. 한영훈의 이따가 내가 쉬는 시간에 찾아줄게요. 쉬는 시간에 찾아줄게요. 절대자에 대한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무가 떨어졌어. 나뭇가지에서 나무가 떨어져요? 절대자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향기가 나요? 그것도 절대자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현상들과 인간의 현상들은 다 절대자가 한 거야. 라는 게 이 시랑 완벽하게 대척 지점에 있어요. 그거다.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생각났어. 가끔 이러더라고요. 알 수 없어요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자가 모든 세상을 주관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절대자가 주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자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자의 절대성. 이거는 이 작품이랑 이제 반대. 근데 원래 김현승 씨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나 봐. 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나 보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답은 이제 3번이었죠? 문학은 요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본 것처럼 지금 32번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얘는 4번. 근데 요거는 조금 보고 넘어가자면 재밌는 문제였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물론 매력적인 오답은 없었지만 갑자기 뭐 이런 피안? 뭐 이런 거? 사실 전혀 관련 없잖아 이 작품이랑. 피안이 뭔데? 피안이 아닌 것까지는 알겠는데 피안은 뭔지는 알아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불교적 세계관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달음, 뭐 초월적 세계예요. 근데 이제 왜 나오냐면 우리가 서역 만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불교에서 서촉 삼만리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후세계로 가는 쪽이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쪽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어줍잖게 아는 애들이 그럼 이거를 피안의 지향으로 봐야 되는 건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너무나 뭐랄까 너무 생뚱맞은 선지인데 너무 생뚱맞아서 되게 재밌었다. 되게 생뚱맞은데 이런 단어를 고급진 단어를 굳이 집어넣으신 거죠. 굳이 집어넣은 거야. 너무 생뚱맞은 단어인데 애들한테 좀 현혹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급진 단어들도 집어넣으시는구나. 작년 근데 수능도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추상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추상적인 단어들 때문에 헷갈려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1등급 아닌 친구들, 1, 2등급 아니면 그런 단어들 현혹되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살짝이라도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평가원 모의고사를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랑 분석한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마음까지도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좀 자신감이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피안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피안은 이건데 내가 정확한 단어를 모르면 찾고 넘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선지를 여러 번 분석해서 평가원 모의고사를 여러 번 돌린다라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열심히 분석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었고 33번도 너무 쉬웠죠? 요거? 그죠?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이 아니고 여기서 앞에서 다 줬잖아. 자연과 동화되고 싶다. 동화되고 싶은 그런 심리 상태를 드러낸다. 라고 이미 34번에서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현대시는 쉽다. 현대시는 대체로 이렇게 34번처럼 작년에도 그랬지만 보기에서 이렇게 다 줘요. 왜냐면 모호하잖아. 모호하니까 주는 거야. 얼마나 친절합니까. 난 현대시 제일 쉬운 것 같아. 우선 길이감에서 압박감이 없잖아요. 물론 근데 작년 현대시는 현대시 2개 나오고 뒤에 망해가 나왔어. 근데 현대시 문제는 쉬웠어요. 망해가 어려웠던 거지. 그렇게 우리가 34번까지 문학
까지 봤습니다. 엄매 틀렸어요? 엄매 틀렸어? 못 틀렸어요? 엄매까지 보고 빨리 저기 쉬는 시간 빨리 풀어오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엄매가 요게 오답률 3이었고요. 자, 답을 먼저 체크하면 요게 답이었고, 매력적인 오답 2번, 4번, 2번만에 체크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 이것도 역시 출제자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 다음에 요것도 오답이 8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 앞으로 이런 게 근데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38, 39는 괜찮죠. 38, 39는 괜찮죠. 물론 39에서 갑자기 차자표기가 나와갖고 우리가 차자표기도 그렇지, 교육 과정이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하셨을 것 같고, 나도 오랜만에 했어요. 차자표기 너무 오랜만에 나와갖고. 근데 이제 어렵지 않았어. 거기다가 이것도 이것도 디귿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안 나오고, 그치? 얘는 얘 제끼고 요거 디귿만 나와갖고 문제 너무 쉬웠어요. 요모조모, 그쵸? 이게 그러니까 이 차자표기만 알고 있었으면 얘는 쉬운 문제인데, 차자표기를 한 번도 접하지 않았으면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차자표기를 알았으면, 왜냐면 여기서 이제 훈으로 읽는 경우가, 이거 쉬우니까 먼저 볼게요. 훈으로 읽는 경우와 이제 음으로 읽는 경우로 이제 나눴고, 그 다음에 훈으로 읽는 경우에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본뜻이 이제, 그쵸? 무시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음으로 읽는 경우는 사실 본뜻이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시로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고, 대체로 음으로 읽는 경우가 1에서 음으로 읽잖아. 우리가 어디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냐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만 우리가 되게 러프하게 배우냐면, 이게, 본뜻이 유지될 때는 훈으로 읽고, 본뜻이 무시될 때는 음으로 읽는다. 이렇게까지는 배워요. 되게 러프하게. 그래서 그걸 서동요를 가지고 대체로 배우죠. 선화공주님은 해갖고, 선화공주님까지는 이제 뭘로 읽는 거야? 훈으로 읽고, 얘는 조사잖아. 얘는 음으로 읽고.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훈으로 읽고, 그쵸? 얘가 본뜻이 유지되는 실질 형태소는 훈으로 읽고, 형식 형태소는 음으로 읽고. 요게 교육과정에서 이제 러프하게 되게 딱 배우는 내용이었어. 근데 그 정도만 알았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은 걸렸을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풀어낼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많이 틀리진 않았더라고요. 얘는 많이 틀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답 틀린 것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3번. 웃음이 많다. 요거는 우리가 형식 형태소이고 우리의 그냥 아는 지식으로 보셔도요. 그러면 얘가 많다다에서, 그죠? 음으로 읽었구나. 그죠? 근데 음으로 읽은 건 디귿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음으로 읽었을 때 디귿 리을 준 것도 아니고 지금 디귿밖에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답이 사실 쉽게 떨어지지. 다른 선지들이, 그죠?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얘는 어렵지 않게 풀었다. 38번 굉장히 쉬운 의문의 변동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근데 물론 이제 1번 하고, 답이 너무 쉬워. 그리고 나서 자신있게 못 넘어가고 봤을 확률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답이 너무 쉬워갖고. 왜냐면 너무 바로 답이 딱 맞는 거 고르는 건데, 답이 바로 1번에 딱 떨어져갖고.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이 영향도 난 있었을 것 같아. 37번이 1번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니까 사실 1번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4번이 연달아 두 개 나오거나 5번이 두 개 연달아 나오는 경우 많은데, 근데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되는데, 내가 확실하게 1, 2등급, 그쵸? 1등급 받는 친구들은. 그래서 애들이 이제 37번에, 그런 의미에서 1번 또 제꼈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애들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보니까. 자, 답은요, 이제 1번인데, 이것도. 옳은 거. 그러니까 옳은 거를 묻는 문제인데 답이 1번이면 뭔가 찜찜함이 있잖아요. 둘 다 옳은 거 지금 묻는 것도 답이 둘 다 1번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거 자신있게 내 답을 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문제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내신에서 많이 내는 거야, 이거. 내신에서 많이 내는 거야. 오답, 매력적 오답 뭐였을 것 같아요? 4번. 매오. 4번. 근데 이거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내는 거야. 내신에서. 왜? 어떻게 내? 자, 되다. 아니다. 보어를 필요로 하는 애들인데. 그죠? 성이 얼음으로 되다. 그는 남이 아니다. 어쨌든 그쵸? 두 자리야. 그리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그러니까 이런 게 평가원 스타일이에요. 너네 정확하게 아니? 정확하게 알아? 굉장히 그 정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평가원 문제인데, 자, 무엇에 대한 정확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선 보어의 개념.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 가가 붙은 말이에요. 그죠? 이가가 안 붙었잖아. 부사어예요. 우리는 형식으로 보니까, 그치? 근데 애들이 이걸 이제 순간 보어로 본 거야, 보어로 한 거야. 근데 굉장히, 특히 내신에서 많이 나왔던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역시나, 그치? 매력적인 오답으로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계시다. 할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 도착하다. 여객선이 항구에 도착하다. 이건 문맥으로, 그쵸? 봐야 되는 건데, 이 문맥에서는, 물론, 예를 들어서, 만들다 같은 경우가, 내가 무엇을 만들다. 그럼 몇 자리예요? 2자리죠. 근데 이 문맥에서 사용된 만들다는 내가 호박을 죽으로 만들다. 내가 호박을 만들다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3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단어가 다이어기 때문에 다이어에 딸린 그 의미들마다 자릿수가 달라요. 근데 이제 만들다 2자리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또 답이 떨어지거든요. 2자리고 아버지가 밤을 새우다. 이렇게 되면 2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이제 3번과 4번 중에서 애들이 틀리라고 낸 거예요. 어떤 거? 만들다. 자, 이때 만들다. 다른 때 만든다 2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문맥에서의 의미에서 자릿수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상황은 보어 자리지만 의로가 붙으면 필수적 부사어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필수적 부사어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의 의도였고, 그 다음에 36번은 왜 중요하냐면, 나는 이걸 봤어요. 형식이라는 단어. 이게 중요해요. 형식이라는 단어. 같은 형식이라는 단어. 얘가 적절하지 않은 답이죠. 이거를 많은 친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심지어 얘 오답률 3위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이번에 진짜 많이 본 거야. 왜? 애들이 봤을 때 이모랑 이모님이죠? 이거 같은데 이모인데 간 거야. 그죠? 이모잖아요. 이모. 여기까지. 비록 화자와 대상의 친족관계가 다르죠. 그죠? 딸과 그 대상과 아빠와 대상과의 관계는 달라. 그런데 이모라는 지칭어가 쓰일 수 있잖아요. 맞는데 같은 형식 때문에 틀린 거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럼 형식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요. 님이 붙었고요. 얘는 님이 안 붙었잖아.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법에서 형식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얘는 단일어라는 거고요. 얘는 그러니까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은 형식이라는 거야. 완전 다르죠. 얘는 다 어근 하나인데. 완전 다른데?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제 파생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단어에 어떤 구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니까 얘가 단일어나 파생어냐 그런 단어보다는 나는 요거. 그러니까 어근이냐, 어근 플러스 접사냐. 형식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님은 접사니까. 님이 붙고 안 붙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문법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법에서는 님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오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문제였어요. 이 36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음은 이제 뭐 그래 내가 맞는 건 알겠어. 미음이 맞는 건 알겠는데 2번이 왜 틀렸냐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미음이 맞는 거는 뭐 당연히 맞죠. 친족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미음. 아 여보세요. 이렇게 사용을 애들이 내가 봤을 때 이거 왜 틀렸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봤을 때 어쨌든 상황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아들한테 하는 얘긴데. 아들한테 지금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 혹시 이 답을 했으면 왜 이 답이 왜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애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보자면 애들 되게 열심히 푼 애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보자면 얘가 호칭어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얘가 호칭어인가? 여보세요. 우리가 보통 얘 다른 거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 보시면 다르잖아. 예를 들면 여기까지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나는 좀 고민을 하니까 애들의 마음을 좀 고민을 하니까 왜 이거 알았어? 여기 가지네. 엄마, 이모, 선생님, 김수진님, 이모님, 여보세요. 뭔가 이질적이지 않나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 이질감에서 얘네들이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봤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호칭어라는 거야. 알아주세요. 왜 호칭어일까요? 여보세요 여러분 사전에 쳐본 적 있어요? 얘 품사 뭐예요? 감탄사예요. 얘는 감탄사야. 자, 감탄사는 또 뭐야? 부름, 대답, 느낌. 부름, 대답,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야. 부르고 있잖아요. 호칭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이것도 감탄사. 부르는 기능을 하는 거. 아, 감탄사도 호칭어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냥 요런, 그쵸? 뭐 이런, 그러니까 엄마 같은 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명사? 그쵸? 아, 여기 나오네. 근데 여기. 와, 여기 있었구나. 명사, 대명사, 감탄사. 못 봤지? 근데 나도 지금 봤어. 자, 단순하게는, 여보가 감탄사야. 여보가 감탄사. 여보세요도 감탄사예요. 여보세요도 감탄사. 근데 여보가, 여보! 하고 불렀을 때 이거 2인칭 대명사인가?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뭐뭐 등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보 궁금하니까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정확하게 여보세요는 감탄사. 여보는 2인칭 대명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나? 아 여보도 감탄사라고 돼 있네요. 감탄사. 그럼 얘 감탄사 맞네요. 그럼 요거 감탄사. 여보. 그래서 여보세요? 뭐 이런 거 다 감탄사. 욕도 감탄사잖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봐봐. 아, 여기 있다. 나도 사실 지금 봤어. 문제, 그죠? 여기 나 지금 되게 대충 읽고 지금 여기 봤는데, 야, 봐봐. 님과 같은 전미사가 결할 때는 복합적 형식도 있다. 형식이란 말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뭘 출제위원이 염두에 뒀는지 진짜 여기에 방점 빡 찍은 거예요. 야, 이게 다른 형식이라는 거야. 전미사가 붙으면 복합 형식이고, 그럼 얘는 무슨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일 형식인 거죠. 얘는 복합 형식이고 단일 형식이야. 그죠? 있었네. 난 안 준 줄 알았어. 있었네. 그죠? 여기 다 근거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 35번은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알고 있었으면은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요거 얼마예요? 미지칭. 무슨? 부정칭. 언제 보아도 부정칭. 밖에 어떤 분? 미지칭. 그러니까 미지칭 대명사랑 부정칭 대명사 기본적인 대명사와 관련해서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명사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많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품사 가지고 품사도 이거 정도 틀리면 안 돼요. 얼마? 명사. 얼마는 명사야? 이런 것도 알아야지 이거 정확하게 풀죠. 그 다음에 무슨은 관형사, 일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언제, 이거 부사, 어떤 분, 관형사.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미지칭인지 부정칭인지 얘네들은 이러한 대명사 외에 요거 때문에 낸 거네. 이런 대명사 외에 명사, 관형사, 부사 등도 이거를 나타낼 수 있다. 그죠? 요거 가지고 명사, 관형사, 부사 등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걸 낸 거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대명사가 아니네. 대명사가 아니고 명사, 관형사, 부사, 관형사 가지고 낸 거네요. 근데 얘네들이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대명사로 쓰인 예신 거죠. 여기. 너희 학교 얘네들에서는 호칭어로 쓰일 부정치로는 아닌다. 아, 그건 아니네요. 너희 학교 어디야? 아, 이거 대명사죠. 너희 학교 어디야? 그 다음에 어디 좀 가자. 이러한 대명사. 네. 모의고사 계속 해설. 아니에요. 끝날 거예요. 아. 지금 끝났어요. 예, 아, 조금 네. 조금 늦춰졌어. 이거 대명사. 그죠? 다 했어요. 자, 그래서 39번까지 해서 우리가 빠르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